(25년) 전 나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애아빠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우리는 아직 결혼 전이었어요. 당시 남자친구의 홀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너무 반대하자 남자친구가 아기를 먼저 갖자고 제안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손주를 안고 가면 결국 자기를 받아들일 거야. 혼전 임신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아기를 내세워 어머님을 설득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에도 예외는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남자친구와 나를 갈라세운 것도 모자라 갓 태어난 딸마저 빼앗아갔죠. 내 아들이 잠시 놀아줬더니 네가 정말 이 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았니? 믿었던 애아빠는 나와 헤어지지 않으면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어머님의 말에 결국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중견기업 회장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쫓겨난 것도 모자라 내 모든 걸 걸고 사랑했던 남자에게까지 버림받은 때 내 나이 겨우 24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집 대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딸을 빼앗긴 그날의 기억이 처절하게 되살아났죠. 이를 악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곤 20대 중반의 젊은 아가씨가 나왔죠. 누구세요? 아가씨가 경계하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어딘가로 떠나려고 문을 열었다가 나와 마주친 듯 했습니다. 여기가 김명자 씨 댁이 맞나요? 김명자는 오래전 나를 내쫓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죠. 네, 맞는데요. 김명자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 할머니신데 왜 그러시죠?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동그란 이마, 날렵한 콧날과 도톰한 입술, 깊고 커다란 눈동자, 검은 기름 머리카락까지. 아가씨는 나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처음 대문 앞에 섰을 때부터 쿵쾅거리던 가슴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더욱 심하게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그녀가 나의 딸인지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아가씨, 아버지 성함이 고영태인가요? 네. 그런데 아빠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러는 아가씨는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은 왜요? 왜 우리 집 사람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아가씨 생년월일이 2000년 11월 27일인가요? 그걸 어떻게... 아줌마 누구세요? 대체 누구신데 제 생년월일까지 아시는 거예요? 2000년 11월 27일은 내가 딸을 낳은 직후 쫓겨난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신했을 때 애아빠와 나는 아들이면 이름을 시연, 딸이면 이름을 시은으로 짓자고 약속했습니다. 설마 네 이름이 시은이니? 고시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지은 이름에 내가 출산한 날이 생일인 나와 닮은 아가씨라니 내 딸이 분명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딸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시은아,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손 놓으세요. 놓고 얘기하세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딸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 없이 손을 덥석 잡았으니 딸애가 놀랄만도 했죠. 나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은아, 나는 너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감히 누구 허락으로 내 집에 팔을 들이밀어? 시어머니였습니다. 과거에 나를 내쳤던 그녀가
대문 밖으로 나와 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상대를 집어삼킬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게 누구야? 니깎게 감히 내 집에 다시 나타나다니? 내 아들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이젠 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나타난 거야? 내가 당신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요?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건 나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매정하게 날 내쫓았는지 잊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와서 보상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보상을 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난 25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고요? 그럼 그렇지. 아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우리한테 뭐 빼먹을 거 없나 하고 찾아온 거면 애시당초 포기해.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다. 제가 여기에 뭘 빼먹으러 찾아온 거라고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긴 왜 안 되니? 내가 너 25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었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때도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배부터 불러서 찾아왔었잖아.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그땐 정말로 서로 사랑했었다고요. 서로 사랑했었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 같은 걸 사랑해. 네가 먼저 여우마냥 꼬리를 쳐서 내 아들 혼을 쏙 빼놓은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양친 부모는 귀머거리에 정부 지원금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같은 애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우리 귀한 아들이. 제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남들과 다르게 태어나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오셨지만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신 분들이에요. 이게 어디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부모가 소중하면 부모랑 같이 살면 될 것이지. 여긴 왜 다시 찾아와? 제 것을 되찾으려고요. 네 것? 여긴 네 것이 어딨다고 망발을 해. 당장 입 닥치고 내 집에서 나가.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김영자 씨. 이게 미쳤나? 미쳤어? 아님, 머리가 돌아서 횟가닥 했어? 여긴 내 집이야. 어디서 누구 보고 나가라 말아야.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 서류를 보시죠. 이게 뭐야?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이요. 등기부 등본? 서류를 받아본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이름 칸에는 선명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경. 바로 내 이름이었죠. 설마 제 이름까지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수경.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군. 네 이름이 왜 여기에? 왜긴요. 제가 이 집을 샀으니까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겠죠.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저예요, 어머님. 이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서서히 주저앉았죠. 마치 절망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처럼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거짓골로 쫓겨난 네가 이 집을 사게 된 거야? 25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시어머니는 손발을 덜덜 떨었습니다. 갓난아기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쫓기던 날부터 항상 꿈꿔왔던 장면이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어머님. 뭐? 그날부터 앙심을 품고 나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게야? 네, 맞아요. 그날부터 매일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집으로 돌아와 내 것을 되찾겠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 역시 당신을 처참하게 내쫓고 말겠다. 이 요망한 거? 아니야,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분명 뭔가가 잘못된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긴 25년 전에 내가 처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성공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더군요. 나는 청각장애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비장애인 딸이었어요. 나처럼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를 코다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코다들은 수어와 음성 언어를 모두 사용하며 세상의 소리를 부모님께 전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하곤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고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도 잃고 아이까지 잃은 채 거리로 내쫓겼을 때 유일하게 내게 남은 건 복수심이었어요. 복수심만이 나를 살아있게 할 유일한 동력이었죠. 난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들에게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니까지 것이? 니년이 무슨 그럴 능력이 있어. 어머님은 여전히 절 비웃으시네요. 어쩌면 그 비웃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청각장애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를 어머님은 대놓고 멸시하셨죠. 그런데 어머님, 그런 가정환경이 제게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제가 코다라는 사실 때문에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쫓겨난 직후 나는 장학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코다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전무했지만 해외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한 재단에서 진행하는 코다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늘 성적이 좋았던 나는 단번에 선발되었고 비행기 티켓 한 장 달랑 들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갔다는 거야? 네. 미국의 대학에서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요. 그렇게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음성을 문자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부모님의 귀가 되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음성 언어를 문자로 전달해주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누구보다 부모님의 언어를 잘 이해했던 딸이었기에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기술로 특허를 출원하고 스타트업을 창립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가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의 청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돈을 벌어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내가 개발한 기술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며 또 다른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자 돈은 저절로 따라왔고 우리 회사는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상용화되면서 음성 사운드를 텍스트로 바꾸어주는 기술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코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비웃으시는 청각장애인 부모님 덕분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제 성공에 어머님도 한몫 단단히 하셨네요. 어머님이 그때 절 멸시하면서 내쫓지 않았다면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네가 지금 날 조롱하는 게야? 아니요, 어머님.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덕분에 회사를 7천억에 매각할 수 있었거든요. 7천억?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천억이라는 금액이 그녀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평생을 부잣집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라도 개인 재산 7천억을 손에 쥔 적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그 돈을 손에 넣었을 때 딱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근처 부동산부터 수소문했어요. 이 집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이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기로 했죠. 설마 네가 우리 영태 회사를 망하게 만든 게야? 쫄딱 망해서 이 집마저 매물로 내놓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말해봐, 이 악마 같은 년아.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내게 다가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골목어귀에서 대기하던 비서와 보디가드들이 다가오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냥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뿐히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맥없이 떨어져 나갔죠.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애아빠가 제 발로 찾아온 거지. 우리 영태가 지 발로 너를 찾아갔다고? 네. 저도 그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회사를 매각한 돈으로 한국에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성공의 경험 덕분에 내게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성공할지,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지 마치 예언가처럼 정확히 예측했죠. 하지만 이런 예측만으로 투자처를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사람이 이루어내는 거니까 사실상 사업을 견인하는 대표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에 임하는 대표의 태도였어요. 강한 의지와 자기 확신이 있으면서도 외부의 전문적인 비판을 수용해 자기 확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더군요. 그런데 당신 아들 고영태는 성공하는 기업가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평가질하는 거야? 제가 뭐냐뇨? 지금껏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을 팔고 투자자가 됐다고요. 그럼 우리 영태가 너한테 투자를 받으러 갔다는 소리야? 네. 사업계획서에서 대표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니까요. 고영태가 내게 투자를 받으러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애아빠 고영태는 어머니로부터 금속 부품 제조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금속 부품 제조회사는 원래 고영태의 아버지가 창립한 회사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가 지분을 모두 가지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애아빠가 대학을 졸업하자 그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애아빠는 IT 기업으로 전환하려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망쳐놓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나는 투자사 대표실에서 새로운 투자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에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며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내 테이블 위에는 항상 무수한 사업계획서와 투자 제안서들이 놓여 있었죠. 그 속에서 고영태라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곧 비서에게 고영태 대표와의 미팅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죠. 사업계획서 안에서 고영태란 이름을 발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가 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성금속의 고영태라고 합니다. 그는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그에게 명함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명함을 교환한 그가 갑자기 손을 멈칫하더군요. 이수경?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는 하얗게 질리는 꼴이라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리에 앉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고영태 대표님, 들어오기 전에 비서에게 안내받으셨겠지만 대표님께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5분입니다. 15분이 지나면 비서가 들어와서 미팅을 중단할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 안에 제가 왜 대표님의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저기 대표님, 아니, 수경아. 너 이런 식으로 날 모른 체 할 거야?
방금 설명했다시피 내가 고영태 씨한테 쓸 수 있는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그 시간을 사업 계획이 아닌 다른 얘기로 허비해도 좋다는 겁니까?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서운하게 해? 우리가 도대체 얼마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그걸 시간업이라고 표현을 하니? 나는 고영태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인생을 허비한 것 같던데. 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수경이 네가 대학 시절부터 머리 좋고 근성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미처 몰랐네. 대체 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기사 찾아봐. 인터넷에 내 이름으로 기사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야. 내 이력도 다 정리돼 있을 거고. 지금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잖아. 지금 내가 너한테 투자 받으러 왔다고 날 무시하고 홀대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랐는지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까 말했잖아. 나는 15분 단위로 미팅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앞에 두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어? 투자 안 받을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수경아, 나 안 보고 싶었어? 응, 안 보고 싶었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할 수가 있니? 25년 전에 그쪽은 나한테 더 매몰찼던 것 같은데. 내 말에 애아빠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다 치고 딸은, 네가 낳은 네 딸은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다면 보게 해줄 거야? 애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의 부정이었죠. 그러면서 묻긴 왜 물어봐? 나는 보여주고 싶긴 한데 우리 시은이가 놀랄까봐 그렇게 못하겠어. 애 이름이 시은이야? 수경이 네가 지은 이름이잖아. 그 딸이면 시은이, 아들이면 시은이로 하자고. 그건 또 무슨 짓인데. 애 낳자마자 날 내쫓아내놓고 내가 지은 이름을 왜 그대로 사용한 건데? 수경아, 그땐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너랑 안 헤어지면 재산을 한 푼도 안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생각해봐. 우리 딸을 너처럼 가난하게 키울 수는 없잖아. 뭐라고? 나처럼 가난하게 키울 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렇잖아. 너 부모님 두 분 모두 청각장애 때문에 경제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자랐어. 우리 땐 국가장학금 같은 것도 없어서 너 대학 다니는 내내 성적장학금에 목매면서 낮에는 공부하고 용돈 벌어야 된다면서 밤에는 호프집에서 새벽까지 알바하고.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졌어. 그래서 나랑 사귄 거니? 내가 불쌍해서? 가난하고 초라한 내 인생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져서? 우리 집에 재력이 있으니까 너도 돕고 청각장애 있는 너희 부모님도 좀 편안하게 모시고 싶고 그랬지 뭐. 그쪽은 나랑 연애를 한 거야? 봉사활동을 한 거야? 나도 그게 좀 헷갈려. 우리 엄마 말로는 내가 워낙 귀하게 자라서 동정심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경이 네 처지를 보고 동정을 한 거지. 그거 사랑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사랑이 아니라 동정을 한 거였다는 거지?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애를 갖자고 한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애 앞세워서 가면 어머님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날 꼬드기고 평생 나와 우리 아이 책임질 거라면서 믿으라더니 나는 정말 그때 고영태 씨가.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내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아기를 가져서라도 시어머니를 설득하자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게도 그의 말을 따랐는데 결국 그는 돈을 택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습니다. 여러 군데 풀 수 없는 매듭이 생겨 결국 가위로 잘라낼 수밖에 없는 붉은 인연의 실타래요. 나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인터폰으로 담당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제3자를 배석시키면 애아빠가 사적인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곧이어 실장이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담당 실장님도 왔으니까 브리핑 시작하시죠. 고영태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성금속은 한때 금속 부품 제조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시대 변화를 읽고 과감하게 IT 회사로 전환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만드는 고성 메타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대표님의 성견 지명이 저희의 잠재력을 분명히 알아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성금속의 과거는 알고 있습니다. 부친께서 일군 견실한 회사였죠. 사업계획서를 보니 IT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은 칭찬할 만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이미 적자로 돌아서기 직전이고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미 2군데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거절당한 것으로 합니다만 그건 아직 진정한 가치를 몰라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 고성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선점 효과를 노려야 할 때입니다. 선점 효과는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영태 대표님이 제출하신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시장 분석은 물론 기술의 차별성조차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외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선두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속의 IT를 접목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시장의 냉혹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표님. 막연한 구상이라뇨. 그 계획서는 선친의 기술력과 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해서 탄생한 겁니다. 지금 나한테 없는 건 오로지 자본력뿐이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제조 기반이 탄탄해서 제조 기반이 탄탄했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성금속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허덕이는 부실기업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도를 뒤집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합니다. 더욱이 제출하신 재무계획을 보면 현금 흐름이 엉망입니다. 투자를 받는다 한들 이 현금 흐름으로는 몇 달 버티지 못하고 자본 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게 대표님은 부정적인 단면만 너무 확대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진 인맥과 영업 능력으로 현금 흐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기술력이 탄탄할 때 가능한 얘기일 텐데요. 아까부터 기술력 그러는데 그 기술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이게 아직 시제품 단계라 그런 거지. 투자 받아서 조금만 더 개발하면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제품이 아니라 현 단계는 단순한 구성에 불과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대표님께선 실제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인맥이나 영업 능력 같은 추상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투자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업 마인드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한탕주의에 가깝습니다. 한탕주의? 애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이수경, 너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야? 너 사실은 나한테 투자해줄 생각 없었지? 옛날 일 안 갚음하려고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부러 나 여기 불러앉혀서 망신이나 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실장이 애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투자 일을 하다 보면 간혹 공지에 몰린 기업가들이 진상으로 변하는 꼴을 보기도 합니다. 투자를 안 해주면 절대 안 나가겠다,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등등 별일이 다 있죠. 나뿐만 아니라 실장도 그런 경험이 많아 능숙하게 대처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십시오. 실장이 애아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애아빠는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감히 어디 손을 대? 내가 말이야, 여기 있는 이수경의 전 남편 되는 사람이야. 당신이 함부로 만지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실장에게 나가라고 손짓했죠. 실장은 나와 애아빠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수경. 너 저기 부하 직원 왜 들어오라고 했냐? 부하 직원 보는 데서 나 개쪽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야.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다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너. 그래. 네가 가진 그 막대한 자본으로 나 같은 중소기업 사장 하나 망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묻자. 수경이 네가 가진 그 돈 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건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보라고. 애아빠는 내 말을 잘랐습니다. 분에 못 이겨 제 할 말만 계속하며 비아냥거렸죠. 왜? 예전처럼 돈 많은 남자라도 하나 물었어? 그래서 그 남자 돈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투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거 보면서 즐기는 거야? 예전에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물었었다고? 그래, 물었잖아. 나 말이야, 나. 네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집 돈 많은 거 알고 나한테 꼬리 쳤잖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미팅 시간이 끝나려면 1분이 남아있었습니다. 나는 그 인간이 아무 말이나 짓거리도록 그저 놔두었죠.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처럼 가진 것 없는 애들은 있는 집 자식 한번 물면 절대 안 놔준대. 그리고 날 때부터 거지근성이 있어서 평생 빌어먹고 사는 게 다반사랬어. 그런 네가 자수성가를 했을 리가 없잖아. 수경아, 네가 나한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어? 내가 뭘 해야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나한테 투자를 해줄 건데? 나 지금 돈이 엄청 급해, 수경아. 여기서도 투자를 못 받으면 삼금융으로 가야 한다고.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뭘 원해? 어?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나는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린 것뿐입니다. 면밀한 분석과 공정한 결론이라? 야, 말이야 그럴싸하지? 너 우리 딸 시은이 만나고 싶지? 투자해주면 내가 엄마랑 와이프 설득해서 시은이 만나게 해줄게. 시은이한테는 수경이 네가 친엄마라고 다 밝혀주고. 그거면 되겠니? 그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팅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죠. 실장이 비서와 함께 들어와 애아빠를 끌어냈습니다. 애아빠는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죠.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수경아, 내가 시은이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고 너 만나게 해준다니까? 고영태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님의 사업 아이템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한 적이 없으니 전 남편이라는 말도 삼가해 주세요. 그럼 살펴가십시오. 나는 인사를 하고선 문을 닫아 잠궜습니다. 밖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애아빠는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죠. 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말라고. 내 사업 아이템이 투자 가치가 없어? 내 아이템이 어때서? 대체 어때서? 왜 내 아이템이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야? 수경이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부른 거지. 이 나쁜 기집애.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알아? 나를 깔아뭉갠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당신 같은 인간들 도움 없이도 성공하는 거 똑똑히 보여준다 내가. 그의 마지막 모습은 25년 전 나를 외면하고 떠나던 그 비겁한 뒷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만과 현실 부정. 그는 여전히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나는 그가 내 말을 무시하고 어떤 파멸의 길을 걷게 될지 이미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게서 투자를 받지 못한 고영태는 제3금융권에서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끌어와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는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더욱더 무리한 투자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사업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졌고 그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탕진했고 어머니 명의로 된 대저택마저 담보로 잡혔습니다. 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시어머니는 아들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영태가 내 아들이 망할 걸 알면서도 돈을 안 줬다는 거니? 너한테도 투자를 못 받으면 상금융으로 가야 한다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내칠 수가 있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언제부터 예정이란 게 있었나요?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이 집뿐인데요. 이 집? 대체 우리 집을 네가 왜 원한 건데? 이 집을 사서 더 이상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용태 대표의 파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는 즉시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 집이 경매에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최우선으로 낙찰받았죠. 고영태와 어머니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자 유산이었던 이 집은 이제 온전히 저의 소유가 됐어요.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등기부 등본은 오랜 세월을 꿈꿔온 복수가 완벽하게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25년 전 내가 산후조리도 채 끝나지 않은 몸으로 쫓겨났던 이 저택. 이제 내가 그 문을 다시 열고 당당히 그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세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이 집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당신이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낼 때 저에게 네 주제를 하려고 말했죠. 그때 이미 저는 제 주제를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 이수경은 성공할 능력도 의지도 끈기도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내 부모님은 다른 부모들은 할 수 없는 그분들만의 방식으로 딸에게 세상을 가르쳐 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등기부 등본을 손에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을 뿐이었죠. 그제야 나는 시어머니와 딸의 손에 들린 여행용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용 가방은 왜 들고 나온 거예요? 아빠가 도망치라고 해서요. 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뭐? 도망치라니? 누구한테서? 채권자들이 몰려올 테니까 저더러 할머니 모시고 어디든 가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애아빠인 고영태는 물론 그의 와이프란 사람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저택에 할머니와 손녀 단둘만 남겨두고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럼 고영태 부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영태는 할머니, 아빠 얘기는 제가 할게요. 시은아. 할머니는 또 거짓말을 할 거잖아요. 나한테 내가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라고 평생 거짓말을 했잖아요. 새엄마는 일찌감치 자기가 낳은 딸 아니라고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친딸 아니고 친엄마 아니니까 자기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어릴 적부터 나한테 선 그으며 살아왔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새엄마가 낳은 딸 맞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저기 대표님. 딸 시은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 말이니? 네, 대표님. 아빠 회사 망한 직후에 새엄마가 이혼 소송을 해서요. 새엄마는 그때부터 이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지난주부터 집에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는 도망치라고만 했어요. 어디 있다는 말은 없었고? 네, 없었어요. 그저 도망치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채권자들을 만나면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고영태는 큰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친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어머니와 딸을 두고 혼자 도망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겪었을 무관심과 외로움이 걱정됐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데? 어디로 갈지는 못 정했는데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나왔어요.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짐을 싸서 나왔다고? 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니 3분만 늦었어도 나는 내 딸을 못 만날 뻔했더군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제 할머니와 함께 무작정 거리로 나섰을 테니까요. 일단 다시 들어가죠. 네? 아빠가 도망치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시은이 친엄마인 내가 아무도 내 딸한테 해코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나는 비서와 보디가드들에게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하고는 딸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예, 수경아. 시은이마저 데려가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니?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연세 드신 분을 그대로 거리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어머님. 도망 안 가셔도 돼요. 정말이니, 수경아? 네, 같이 들어가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여행용 캐리어를 대신 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은아, 밥은 먹었니? 시은이는 고개만 저었고 시어머니가 대뜸 대답을 했습니다. 야, 새벽부터 짐 싸느라 물 한 모금 못 먹었어. 아까 대문 앞에서 너 만난 이후로도 계속 당이 떨어지는 게 어질어질하니 힘도 없고 쓰러질 것만 같네. 배달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세요. 나는 휴대폰 배달 앱을 켜들었습니다. 시은이는 뭐 좋아하니? 아무거나요. 그럼 한식 도시락으로 알아서 시켜줄 테니까 너도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아니요, 저는 여기 있을래요. 딸은 내가 배달을 시키는 동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디저트는 뭘로 할까? 디저트는 안 시켜도 돼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요즘 요거트 과일 아이스크림이 유행이던데 이걸로 시켜서 같이 먹을까? 네. 키위, 바나나, 블루베리, 망고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지? 저 딸기도 추가해 주세요. 딸이 처음으로 제게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해주니 정말 기뻤습니다. 나는 디저트까지 모두 주문하고 한숨을 돌리며 실내를 둘러봤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물론이고 작은 소품에까지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저기요, 대표님. 딸이 나를 불렀습니다. 저는요, 친엄마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내가 널 버렸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든? 새엄마가요. 어떻게 가난하기를 버리고 도망칠 수가 있냐면서 친엄마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친엄마 대신 키워주는 자신에게 고마워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 친엄마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까 봐서 절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은아, 엄마는 절대 널 버린 게 아니야. 꼭 너를 다시 찾으려고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와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그리고 새엄마는 그 거짓말을 믿고 저한테 친엄마가 도망갔다고 알려줬단 걸. 이제 알고 나니까 할머니와 아빠가 너무 미워요. 대표님은 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 예쁜 시은이를 낳으려고 그랬나 보다. 네 아빠를 못 만났으면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건 아니야. 영태 씨와 나는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라서 늘 기죽어 살던 나에게 수경아, 너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부모님께 전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며 늘 용기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나쁜 쪽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힘들게 자식 키운다고 절대 어머니의 말씀에 거역하는 법이 없었거든. 그러던 아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면서 혼전 임신까지 해오니까 어머니는 그게 모두 내 탓 같았던 거야. 그 전에 자기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던 아들이 변했으니까.
애아빠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내가 일하는 호프집으로 찾아와 나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오늘 내가 다시 찾아온 이 저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감금하다시피 했어.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고 휴대폰도 빼앗겼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가 없었어. 가족에게조차 내 행방을 알리지 못했지.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 매일 밤낮으로 울면서 영태 씨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그저 어머님 말씀대로 하라며 다독일 뿐이었지. 그렇게 만사까지 마치 죄인처럼 이 집안에 갇혀 지냈어. 나를 돌보는 유일한 사람이라곤 어머님이 전부였어. 가정부도 내가 머무는 방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는 영태 씨의 정략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 네 새엄마, 그분은 중견기업 회장님의 막내딸이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 옛날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손가락질을 당했으니까 회장님이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을 그분의 아기처럼 보이도록 어머님과 함께 작전을 짠 거지. 내 목소리에 과거의 고통이 생생하게 묻어나왔습니다. 딸은 내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눈빛을 가득 채우던 경계심이 연민으로 변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딸이 되자 어머님은 회장님의 주치의를 이 집으로 불러 출산을 시켰어. 나는 고통 속에서 홀로 너를 낳았단다. 내 옆에는 그 누구도 없었어. 영태 씨도 어머님도 우리 부모님도 그저 혼자였어. 갓 태어난 너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다음 바로 이 집에서 쫓겨난 거야.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쫓겨나던 날부터 당장이라도 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내 딸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던 사람이고 상대방은 모두 부자였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었어. 그래서 내 딸을 데려올 힘을 기르기로 마음먹었던 거야. 딸이 내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시은아,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그래요, 엄마. 시은아, 내 딸. 나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좋은 엄마가 계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살아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사실 저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예요. 평생을 할머니의 인형처럼 자랐거든요. 할머니는 제 마음보다는 외부의 시선이 더 중요한 분이셨으니까요. 딸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는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내가 직접 겪는 고통보다 딸의 입으로 전해 듣는 고통이 더욱 가슴 아팠죠. 이게 엄마의 심정이 아닌가 싶더군요. 할머니는 늘 저에게 너는 의대에 가야 한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할머니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강요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자랑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했고요. 그런데 저는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혈액공포증이었거든요. 피만 보면 실신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의대에서 자퇴했어요. 의대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내내 할머니는 제게 실망했다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의사 손주 사위라도 봐야겠다며 저를 바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켰어요. 그리고선 제가 만나는 남자들마다 찾아가서 신상부터 집안까지 다 파헤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 여자 집안 돈을 노리고 들러붙냐며 막말을 해댔어요. 그 덕분에
항상 연애는 시작도 못 해보고 번번이 깨지기만 했어요. 나는 딸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시은아, 할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 안 그러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이 엄마는 시은이가 어디서 뭘 하든 응원하고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일은 모두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자. 시은이는 뭐 할 때 가장 즐거워? 저는 케이크 만들 때요. 그럼 시은이는 케이크를 만들어.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즐거운 일을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 함께 즐거워지자. 알았지, 시은아? 그럼 이제 저는 엄마와 함께 사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 집에서 우리 함께 사는 거야. 이제라도 시은이는 엄마 옆에서, 엄마는 시은이 옆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네, 너무 좋아요. 마치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같이 안 사는 거죠. 딸의 질문에 나는 며칠 고민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어디 내다버리고 싶었지만 인간된 도리로는 그럴 수가 없었죠. 나는 늙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딸과 함께 그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5년간의 모든 고통과 한을 갚아주며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몰락했고 나는 마침내 딸과의 감동적인 재회를 통해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